이 사람이 매파냐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가 보낸 이 사람은 연준을 박살내러 온 사람이다. 금, 은, 코인 같은 자산시장 관련해서 유동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스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 쭉쭉 들어오던 땔감이 기름이 마르는 거 아니야? 라는 경계심. 지금 한국의 좋은 섹터들 산업군들은 페드의 연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냥 불확실성으로 있는데 우리가 괜히 불안해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금리는 내리는데 QE는 안 한다. 그러면 과연 유동성이 지금만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물음표가 켜지면 우리 증시도 추가적으로 탄력받는데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네, 이제는 우리의 경제를 근거시 한번 걱정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썰전 두 분 먼저 모시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순우 기자님. 압권 권순우입니다. 네, 압권 권순우 기자님. 그리고 경제는 또 빠질 수 없죠.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최윤경 기자님은 아직 주식시장 안 들어오셨죠? 네. 평온합니다. 뭐. 네, 밖에서 뭐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뜨끔했어요. 제가 어제 들어갈까 사실 생각했었는데. 어제? 네. 들어갈까 생각만 하셨죠. 네. 안 들어온 분들은 저렇게 편해요. 마음은. 그러나 여러분의 현금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 오늘 지금 다시 말아 올린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많이 말아 올렸죠. 네. 오늘 몇 가지 갔죠? 5천은 일단 회복했고 5,100 넘었어요. 5,100도 넘었어요. 와. 아침 방송할 때 뭐 어제 5% 빠졌으니까 네. 오늘 5% 올라도 뭐 원점은 안 되니까 네. 5%는 좀 올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잘 오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5,184. 5,180? 네. 코스피 4.8 정도 올라가고요. 코스닥은 이야. 1,129에서 2.8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사실상 어제 낙폭을 뭐 한 80% 이상 다 네네네. 회복해 가고 있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일단은 매수 중이고 개인은 팔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습니까? 네, 5,180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우리 시장 버텨낼 이제 든든한 체력이 좀 생긴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어제 근데 매도 사이드카 발동했고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발동했고요. 요게 몇 프로 뭐 기준이 있죠 이게 몇 프로인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매수 사이드카랑 뭐 서킷 브레이크 이게 뭐 몇 분 동안 뭐 몇 분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네. 포인트 이상. 네, 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발동하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네네네. 상황이 네.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이렌 울렸다 생각하고요. 전일 종가 대비 예. 코스피 근데 이게 5%, 왜 빠졌냐 5%. 어제 특히 네. 이제 오늘 오른 건 어제 너무 괜히 빠졌으니까 오른 것 같은데 신혜영 기자는 소개 안 하시나요? 신영 기자님은 아까부터 앞에서 계셨어요. 아. 이제 어차피 그리고 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주식인입니다. 저 주식인 됐잖아요. 주식이네요? 네, 네. 지금 신혜원 기자의 돈을 복사 중이에요 우리 시장이. 하이닉스 그럼요, 열주. 열주. 네. 많이 사셨네요. 그럼요. 얼마나 부자입니다.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거 없었으면 휴가 안 갔습니다. 그거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예, 2배 냈다니까요. 지금. 2배도 안 됐고 지난주에 저보고 돈 벌어가지고 회사 네. 퇴사했냐고 그러던데 네. 그러진 못하고 제가 하이닉스 하나에 한 90만 원씩 해요. 제가 그러니까요. 62만 원에 샀습니다. 이야. 와, 그럼 얼마야? 300 벌었네. 좀 덜 벌었는데 언제 팔아요? 안 팔아요. 그냥 계속 갖고 있어요. 팔고 싶어 가지고 그냥 안달이 났어요. 팔아야 쓰는데. 네. 자, 여튼 내분 같이 이제 어쨌든 코스피 요즘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관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어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 굳이 사후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자면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케빈 워시 그 연준 의장 후보 지명자가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예.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좀 매파적인 성향이 있다. 매파라는 거는 금리를 좀 인상하거나 긴축적인 성격이 좀 있다라고 평가가 좀 됐었던 건데요. 네. 근데 좀 전문가들하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꼭 그런 것만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폭락을 했는데 정작 주식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국이나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금이나 은에 대한 그 거래를 좀 제한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금 투기가 좀 있지 않았었냐.
그래가지고 중국의 어떤 특정한 사정에 의해서 금 포지션이 좀 청산이 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사이드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 거래하는 데 말고 상품 거래하는 또 유명한 데가 시카고에 있는 상품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이나 은 혹은 뭐 이런저런 상품들 뭐 이런 것들 거래할 때 어떤 조건을 까다롭게 한 거군요. 그러니까 중국발 투기 세력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거기가 정확하게 누군지 무슨 사건인지가 주체적으로 좀 잡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중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캐비너시 효과가 뭐 트리거가 됐을 수는 있는데 금이나 은이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주도했던 세력들의 포지션이 좀 변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금과 은. 그러니까 뭐 어떤 경제적 현상이든 뭐 특히 이제 어떤 가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가격은 사실은 수많은 요인들이 360도에 걸쳐서 한 점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사실 하나의 요인으로만 설명하기는 원래 어려운 거고 말이 안 되는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나마 좀 원하는 투자 많이 하셨어요? 뭔데? 원래 집에 금이 많으신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은 좀 짚어봐야 됩니다. 사실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쉽게 도식화해서 설명을 제 기준으로 드려본다면 일단은 금, 은, 코인 같은 자산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금이 사실은 10% 정도 빠졌고 은은 하루에 30%가 빠졌어요. 뭔 이거는 가격이 그렇게 그래요? 이거는 말이 안 모르겠어요. 되는 거죠. 어떤 뭐 자산이든 네. 하루에 30%가 빠진다는 건 폭락 수준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의 근데 붕괴 수준인 거죠. 초보적인 질문을 네. 드릴게요. 가격이 빠진다는 게 내가 팔려고 했는데 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점점점 내려가지고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내려서 팔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안 팔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안 팔고 있는데 왜 파냐? 30% 누군가 파. 갑자기 이렇게 던지지 않는 한 혹은 네, 원래부터 네, 네. 거래가 거의 없는 시장이지 않는 한 아. 30%가 빠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더 빠질 것 같으면은 그래도 안 파시겠습니까? 자, 금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100만 원씩 있었는데 이게 70만 원이 됐어. 네. 근데 내일 모레면 한 30만 원 될 것 같아. 네. 팔아요, 안 팔아요? 근데 내가 금을 10만 원에 샀다. 그럼 이제 들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90만 원에 샀다 그러면 힘이 들겠죠, 마음이. 근데 10만 원을 샀는데 네. 100만 원 갖다가 네. 뭐 70만 원 됐어요. 네. 근데 이게 30만 원, 20만 원 될 것 같아. 그래도 안 팔아요? 아니 살 때의 믿음은 어디로 가고 한순간에 그렇게 팔아버리니까. 신의가 있다. 오를 거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몇 달째 얘기했어요. 지금 금 아직도 안 샀냐고. 와, 근데 근데 이걸 하루 만에 이렇게 팔아버린다고요? 저는 최 기자님의 아. 그 얘기가 어떻게 좀 이해가 되냐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아 정확하다. 그렇게 가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확고한 믿음. 그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경제가 성장하면 자산 가치가 원래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경제가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야라는 믿음이 있으면 좀 떨어지더라도 그걸 버티게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의 전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코스피가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0을 돌파한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2000선에 있었어요. 아, 맞아요. 우리가 이름을 박스피라고 그래서 제가 불렀거든요. 코스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 갔다 2500 갔다 2000 갔다 2300 갔다 200 갔다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2300이나 400 좀 되면은 다시 2000 가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이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한번 올라갔다가 박스로 되게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아직까지 투자자들에게 그런 신뢰를 잘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변동성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 더 성장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본시장이 잘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까 최 기자님 말씀대로 살 때 그 정신 어디 갔냐. 이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샀으면은 그게 좀 빠지더라도 그 시나리오가 변하지 않으면 들고 있는 게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번에는 좀 신뢰를 줄 수 있을까? 탄력 회복성을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 발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왜요? 멍청한 질문 때문에 맥을 끊어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 앞으로 질문 안 할 건데. 그럴 수 있어요. 좀 이런 댓글이 것들이 진짜 더 궁금할 깡통 수도 잘 차겠다. 네, 이제 네. 가시죠. 네. 아무튼 뭐 쉽게 설명하면 금은 뭐 코인 같은 시장에서 많이 빠졌어요. 역사적으로. 네. 그럼 이제 걔네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냐와 네. 왜 빠졌냐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빠졌냐는 방금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증거금도 올렸고 뭐 중국 관련한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그것도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워시 관련한 얘기도 일단은 트리거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금, 은, 코인 같은 자산 시장 관련해서 유동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스들이 생긴 거예요. 야, 새로운 연준 의장이 왔는데 그 사람은 매파래. 그럼 이제 여기 쭉쭉 들어오던 땔감이 기름이 마르는 거 아니야? 라는 경계심. 또 안 그래도 돈 없는데 뭐 증거금을 올려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은 레버리지로 투자해 왔는데 이제 현찰박치기로 올려야 돼? 그럼 앞으로 레버리지로 들어오는 애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뒷사람이 계속 받쳐주는 시장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경계감이 생기고 그게 이제 딱 트리거로 촉발되면 쭉 빠지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빠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쭉 매입이 들어왔던 자금들은 다 레버리지 자금들이 많고 소위 말하는 투기 투자 자금들이 많았던 거예요. 뭐 중국발 알고리즘이니 뭐니 뭐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올라갈 때도 좋지만 레버리지든 이런 것들은 빠지면 또 고부로 빠지잖아요. 네. 그럼 일단 마진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증거금을 메꿔야 되고 그럼 어디 가서 메꾸냐? 현찰 있니? 없는데? 그럼 현찰 어디 있어? 벌어놓은 거에서 메꿔야지라고 주식 해서 빨리 팔아. 주식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관련한 시장에서 이제 매도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그럼 주식시장 중에서 어디서 팔아? 이미 시차를 벌고 미국장을 마감했으면 예를 들면요. 한국장. 아시아장 주식 한국장에 좋아. 있는 거 좋았던 거 다 팔아. 특히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팔면 파는 족족 사실은 차익이지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그쵸. 많이 올라와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던지면 던지는 대로 다 받아줍니다 시장이. 예. 그러니까 거기 먼저 빼.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일련의 흐름으로 쭉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숙제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로직을 구성한 게 맞아? 음. 한번 봐야죠. 음. 쭉 이 흐름으로 트리거를 한번 당긴 다음에 저 끝에 가가지고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팔게 됐는데 네. 처음에 당겼던 트리거 이 로직은 맞는 거야라고 이제 장이 끝나고 나니까 차분해진 거죠. 체크해봐야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워시 문제. 과연 이 사람이 유동성 장세를 끝장내려온 저승사자냐, 매파냐. 음. 그 다음에 그 문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코인은 어떻게 될 거야? 요 두 가지가 이제 남은 거죠. 그게 이제 하루 새 차가운 이성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케빈 허시 같은 경우에도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이제 매파적 발언을 하던 사람이다라 그래서 좀 위축되는 것도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할 거냐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잖아요 기자들이 이거 금리 인하하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뭐 얘기하라고는 안 했는데 뭐 알아서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농담 금리 인하 안 하면은 나 소송 걸 거야 예. 농담 예. 뭐 이러면서 이게 소름 진짜. 농담인지 아닌지 모를 그럴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가 연준 의장이 되든 파월처럼 버티지 못할 거다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심리가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케빈 허시가 딱 이 지명이 되자마자 이 사람 매파 아니야 그러고 유동성이 마르는 모습이 나타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뭐 지명이 바뀐 것도 아니고 예. 이 사람이 특별한 언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케빈 허시 효과보다는 금이나 은 시장에서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러면 코스피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왜 빠진 거야? 예. 이렇게 되고 야 그래가지고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서 안 좋아? 안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빠졌나? 그것도 있죠. 이게 그동안 많이 올라서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워낙 많이 이제 오르면 괜찮나 이거 그리고 이제 또 오른 사람들은 또 팔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필요한 예. 것도 갑자기 생기고. 노트북도 하나 사고 싶고 스피커도 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빠졌을 가능성도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니겠느냐.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네. 케빈 허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어제는 매파라 그랬다가 지금은 아니라 그랬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야? 뭘 어떻게 할 정체가 뭐야?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게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를 원하실 텐데 네.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쉽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최대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매파로 분류가 되냐면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사람이 약간 천재입니다. 한 30대의 그 연준 이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통위원 우리보다 동생이 금통위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제 QE라 그래가지고 돈을 직접 시장에다 뿌리는 양적 완화. 양적 완화를 버냉키가 했을 때 나 그거는 싫어.
그리고서 야, 그만둬, 나 때려칠래. 그리고서 나와버렸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매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던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했었던 얘기 보면은 뭐 연준 나대지 마라.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이게 괜히 그러니까 이걸 속된 말로 주댕이 좀 그만 털어라.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고 양적 완화를 했다, 양적 긴축을 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 연준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놔둬라 이거예요. 어지간하면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그거를 왜 네가 다 신경을 쓰려 그러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뭐 이렇게 성장을 하려 그래. 그럼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케빈 허쉬 입장에서는 야, 성장 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다 투자할지 돈을 어떻게 풀지는 시장에서 결정을 하면 돼. 민간은행이 하면 돼. 이걸 왜 연준이 나서 뭐 늘 올려라 내려라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연준에 중독된 상태로 살게 될 거냐. 이 얘기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파냐라고 본다면 그 당시에 양적 완화를 반대를 했던 거지 금리 인하를 반대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시장주의자군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라 그러면 네. 연준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가 보낸 이 사람은 연준을 박살내러 온 사람이다. 야, 저승사자예요. 네. 아, 경제를 박살내러 온 게 아니고 연준을 박살내러 왔다.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시장의 어떤 경제의 주도권을 연준이 지금까지 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연준의 말 한마디에 오르락 내리락 했었잖아요. 그런 거 안 맞는다. 틀린다. 그리고 연준이 맨날 뭐 주식시장에서 뭐 주가 빠진다고 뭐라 그러면 금리 내려주고 이른바 그 패드풋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들을 유도했던 것을 케빈 허쉬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있어요. 네.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라는 식인데 미리 일기예보 해두듯이. 이거를 왜 하냐면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를 안 내리고 올리거나 동결할 것 같아라 그러면은 언젠가 끝나겠지라고 해서 안 움직여요. 근데 우리 앞으로 계속 내릴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내리는구나 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그 통화 정책을 좀 더 극대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그 이른바 점도표라 그래가지고 이게 연준 이사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다 찍어주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찍은 걸 보고서 연준의 금리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그런 거에 반대예요. 아니 연준 니네가 뭔데 그 앞으로 경기가 좋네 나쁘네 막 그러고 뭐 데이터 디펜던트라 그래갖고 다 지난 데이터 갖고 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 왜 니네가 시장을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냐. 약간 우리 지난 정부의 그 여가부 장관 같은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여가부 문 폐지를 닫으러 왔습니다. 앞두고. 이렇게 앞으로 있었잖아요.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굳이 연준한테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의 역할이 시대적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준이 경제 성장이나 물가 잡는 거나 되게 다양한 목적으로 행동을 해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게 이 사람은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축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쪼이는데 금리는 금리는 내린다.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 안 맞는 정책인데 그쵸. 그렇게 간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대차 대조표를 줄이면서 연준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줄여간다라는 거고 네. 그럼 이 사람은 금리를 왜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은 AI가 생산 비용을 굉장히 낮춰줄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생산 비용이 적어지면 물건 가격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의 힘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생산성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연준이 왜 재단을 하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지 말자라는 뜻을 가지고 연준이 있어서 하는 뭐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일단 시장이 막 미친 듯이 과열되거나 미친 듯이 막 폭락할 때 약간의 완충 정도를 좀 하지 않아요, 보통? 연준이 금리 정책을 통해서라든지 야, 시장 이렇게 지금 갈 것까지는 아니야. 아니면 뭐 사람들의 심리라는 건 되게 광적일 때가 많잖아요. 예. 오를 땐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사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좀 찬물도 끼얹어주고 아니면 너무 추우면 좀 군불도 떼주고 뭐 이러는 역할을 연준이 또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데는 네. 화폐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물가 안정만을 목표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라는 거는 돈의 가치의 반대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저 사실 옛날에 한국은행 갔을 때 현판에 물가 안정 써 있어가지고 물가 잡는 조직인 줄 알았어요. 네 글자만 써 있어요. 물가 안정 이렇게 써 있어요. 현판에. 물가 안정 한글로. 예, 예.
그래갖고 그거 보고서 이게 뭐하는 물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물가 안정이라는 건 그 반대편에 돈의 가치를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지. 뭐 고용이 줄어들었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된다. 뭐 성장을 해야 되니까 내려야 된다. 이런 거는 연준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하게 됐냐면은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를 왕창 해줄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 경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해주지만 연준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행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주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저께도 뭐 미국부터 우리까지 자본시장이 다 몸살을 앓았는데 예. 워시 한 사람 때문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주로 근데 이제 아직 인사청문 절차도 남았고 실제로 가서 어떤 연설과 어떤 멘트를 할지 남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워시라는 이름을 어저께 처음 들어가지고 이 지경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증폭된 내용을 앞으로 1년 내내 계속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영향을 많이 미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참에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조금 얘기를 더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스탠포드 문과예요, 우리 말로 치면은. 예, 공공 정책이에요. 뭐 우리도 경제 경제학과 문과에 있어요. 문과겠지. 예, 그러니까 정통 경제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경제학 박사가 아니면서 연준 의장 된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공공 정책 우리 지금 뭐 행정학과 같은 거죠. 예, 그거 나오고 하버드 로스쿨을 갔어요. 네. 로스쿨을 갔으면 변호사가 돼가지고 뭐 법조인이 돼야 되는데 사법시험을 안 칩니다. 우리 지금 변호사 시험을 안 봐버려요. 예.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을 가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도 사실은 이제 채권이나 주식 같이 이 첨단 영역의 이 막 돈놀이 돈 놓고 돈 먹고 하는 여기서 막 두각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M&A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크게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해서 부사장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계 인맥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백악관에 들어가요. 그래서 국가경제안보회의 그쪽에 보좌관들 중에서는 수석을 해요. 젊은 나이에. 그게 32살 때 일입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어떤 사람이구나. 분들은 이 사람이 보통 천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 뭐 금수저, 뭐 인맥 등등등을 금수저예요? 통한 뭐 아니, 그런 그럼 금수저가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의 빛을 본 사람이지 이렇게 뭐 과대평가돼 있다 천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미치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백악관에 있다가 드디어 35에 아까 공 기자님 말씀처럼 연준의 이사가 돼요. 우리 지금 금통령이 된 거죠. 우리 35살에 뭐 했었죠? 그러니까요. 35살에 35. 스스로 생각하니까 되게 한심하네요. 사슴알이 들고 있었지. 예. 쓰레기통 35. 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이제 버냉키 의장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죄송해요. 이분은 쉽게 조금 이제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공화당 계열이에요. 근데 이제 버냉키가 중간에 오바마 쪽으로 라인을 바꿉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연준이 약간 이제 친민주당적 시장 정책이라는 이런 거 보조를 맞추는 게 싫다라고 하면 내가 견제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총대를 매요. 35살 젊은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그 당시 연준의 정책인 QE 양적 완화를 네. 반대하는 걸 명분으로 사실 버냉키랑 맞짱을 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몸집을 키웠군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 와 역시 정치 예. 기자들의 어휘는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제 맞다이를 뜬 건데 버냉키랑 맞다이를 뜨다 보니까 버냉키가 하던 QE의 반대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매파 타이틀을 얻게 된 거죠. 예. 그 본인의 철학 때문이 예, 아니고 예. 버냉키와 싸워야 되니까 버냉키의 입장과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네, 있다는 그런 거예요. 해석도 충분히 지금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과거 2011년도 발언이에요. 그때 했던 주요 네. 발언들이. 그러니까 지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대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야라고 보니까 옛날에 QE 반대했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완전히 매파네라고 하는 일견이 형성된 겁니다. 아 근데 15년 동안 연준 이사를 하면 네. 이사하는 동안 뭐라 점도표 찍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여러 발언들을 보면 얘가 진짜 매파였는지 아니면 그냥 매파 그때 어쩔 수 없이 역할을 한 건지 대충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정프로님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주셨던 이유가 이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말을 그러니까 안 해요, 매파냐 비둘기파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연준 이사가 연준 의장이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연준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금리를 조정하는 게 연준의 역할이고. 그것만 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연준에서 방향을 자꾸 정해주는 거예요. 시장에 가야 되는 방향을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러고 자기가 말을 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수습을 못 해가지고 경직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성장은 민간에서 하고 정부가 하는 거지 왜 니네가 금리를 내려갖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아까 박평론가님이 이 사람이 계속 화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의 어떤 방향성, 금리 방향이나 성장의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화제가 된다면은 연준을 개혁해야 된다는 걸로 논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말이 연준 이사들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트럼프가 지명한 거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생각한 게 이 사람이 생각한 거랑 일치해서 연준을 그렇게 기능을 축소 내지는 하여튼 작게 만들려는 거예요? 아니면 트럼프는 트럼프 말대로 야 금리 내려 빨리 뭐 달러 같이 낮춰 뭐 이런 걸 이제 잘 들을 사람을 원래 보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제 느낌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저는 계속 이 부분을 얘기를 조금 했던 이유는 완전히 정치, 여론 이런 거 시장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학문적이면서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배경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획득했던 매파 타이틀은 지금 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원래 소신으로 매파일 때 매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그 당시 어쨌거나 뭐 정치적인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포지션 때문에 나왔을 얘기가 많다. 그런 포지션에 따라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네? 지금 포지션이 뭐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같은 분도 잘라가지고 지금 뭐 못 잘라서 안 다니고 형사 절차까지 간에 만에 하고 있는 트럼프가 왜 매파를 임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포지션에 맞춤형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볼 때 금리는 인하 경로를 탈 것으로 보는 게 지금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그런데 네.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뭐냐면 나름대로 그래도 소신이랄까 뭐 늘 하던 얘기 중에 몇 개가 있는데 방금 권 기자님 말씀하신 거 연준의 역할 변화를 오히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건데 단순히 연준의 축소 뭐 이렇게 볼 거냐 다른 말로 볼 거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부분이 몇 개 나오는데 이 사람 경로랑 해석해 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연준 이사는 14년 임기예요. 근데 14년 하다가 버냉키랑 맞짱 떠 이러고 싸우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사임하고 나와요. 나오고 민간으로 가갖고 예, 쉽게 말하면 이제 투자 펀드 회사 이쪽에서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요. 이때 벌었던 이 사람이 있었던 회사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회사가 어디예요? 이 사람이 있었던 회사가 사실상 전설적인 사모펀드의 대가가 있는 회사인데 드라켄밀러 예, 얘기시죠? 전 이상하게 그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스탠리 드라켄밀러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이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하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장 밑에 누가 있었냐면 베센트가 있었어요. 그 베센트 밑에 사실은 거의 막내격으로 얘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얘를 죄송합니다. 이분이 들어온 거예요. 아 밀러 밑에 베센트 밑에 워시. 워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년간 뭘 했냐면 연준을 통한 연준을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라고 네. 했는데 파월의 반대도 있었지만 연준을 내 맘대로 한다라는 이미지가 결국에는 미국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내 맘대로 해도 그러면 미국의 연준 기능이 이제는 없어졌구나. 연준은 이제 허수아비가 됐구나라는 게 미국의 신뢰라든지 국제 시장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준의 격은 유지하되 내 마음대로 경제 정책을 하려면 행정부 위주로 돌아가야 되니까 내 신복 베센트와 호흡을 맞춰낼 수 있는 사람이고 금리 경로라든지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인하할 것이고 연준을 독립은 유지할 건데 연준의 독립이 무너졌다는 건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독립은 유지할 건데 방금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명분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연준의 독립이 진짜
모든 권력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그냥 기능만 독립하면 되는 거고 행정부는 호흡을 잘 맞추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의 수정주의가 가능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칠게 정리 이해가 좀 한번 되는 것 같네요. 해주시면. 예. 아, 밀러, 베선트, 오시까지. 예, 그래서 트럼프 베센트를 통해서 행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때 연준은 제발 조용히 있어. 베센트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노이즈 좀 아. 만들지 말고 예. 그냥 금리도 사후적으로 내리라면 내리고 아. 뭐 이런 정도로 호흡이 맞춰진 사람이 네.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보는 어때요? 거죠. 우리한테는 뭐 영향이 좀 있어요? 이 사람으로 바뀌면서 뭐 하루는 이제 그냥 충격으로 뭐 빠졌다 다시 올랐다 치고 앞으로 그럼 트럼프 얘기를 되게 잘 들을 사람인 것 같고 그걸로 인한 영향이 우리한테 뭐 악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이제 영향은 없을 이 것 설명을 같긴 할까 한데. 말까 하는데 이게 어려운데 아까 슬쩍 나왔던 게 이제 대차대조표니 뭐 이런 얘기 네. 큐인 이런 게 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금리는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그 경로를 따라갈 것 같아요. 금리는 예, 연 네. 2회 인하 정도.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트럼프는 1%대로 낮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내리면 소송할 거야. 심지어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그 경로는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중에 돈을 푸는 이른바 유동성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지금 관건인데 지금 이 워시를 바라보는 시장에서의 눈은 최근에 대차대조표 축소 이른바 QT. 예, QT가 사실은 지금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이 종료가 된 거예요. 긴축이. 그럼 긴축을 종료한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완화? 긴축 종료. 그 다음 완화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12월에 긴축이 종료되면 네. 시장은 완화로 간다. 이 흐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왜 뭐로 종료했어? 네. 완화하려니까 종료한 거지. 네. 이렇게 3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게 금리 인하하고도 맥이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인하해서 경기 좋아지게 하고 돈 풀고 유동성도 풀고 그래서 소비도 촉진하고 등등등 해서 그 금융 관련해서도 자산 좀 버블도 좀 만들고 이게 원래는 맥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시중에서는 이 워시의 나름대로의 포지션을 분석한 사람들은 연준의 역할이 줄어야 된다라는 사람이니까 QT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QT 종료하고 Q1은 안 간다. 라는 분석이 지금 조금 오늘 기준으로는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딱 내드리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성이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행보가 당분간 불확실성으로 그냥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릴 거야, 올릴 거야, 유동성을 풀 거야, 안 풀 거야 이런 방향성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말하는 거 좀 지켜보자, 금리 정책 지켜보자 하면서 그 정도? 실제로 임명될 때 그냥 눈치 보면서 어느 방향성 없이 혼란만 주는 그런 변수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코스피에 대해서 좀 좋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가 있냐면 지금 한국의 좋은 섹터들 산업군들은 페드의 연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냥 불확실성으로 있는데 우리가 괜히 불안해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이 케빈 워시에 대한 거는 미국적인 관점이라 거시경제 공부하시는 분들 연준의 역할이 뭐고 아카데미까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화두들이 될 건데 당분간 시장은 그냥 뭐 하루하루 이건가 저건가 나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뭐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어려운데 결론만 내드릴게요. 예? 너무 중요한 질문을 박시동의 결론. 정프로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어떻게 될 건데 이 예. 답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워시도 금리는 내린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영향받는 단기 금리는 내려갑니다. 단기 채들은 다 내려가요. 그런데 야 이거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정부가 압박해서 금리가 내려간 거야. 그럼 반작용으로 나중에 분명히 인플레 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금리 더 나중에 지금보다 더 많이 올리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지는데 장기채 금리가 오히려 뜨는 현상이 나와요.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자, 그럼 트럼프가 가장 예민한 건 국채거든요. 근데 장기채 금리가 뜨는 것까지도 그럼 너무 싫은 거야. 장기채 금리에 따라서 모기자라든지 이런 거 막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장기채 금리도 낮춰야 돼요. 단기는 기준금리로 조정이 가능한데 장기채는 어떻게 낮추냐? QE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채를 내가 살게 이렇게 사야 돼요. 연준이 그렇죠. 사야 시중의 국채가 줄어들어요. 그래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야 장기채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 흐름은 한 세트인데 이 한 세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글로벌리하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넘친 물이 우리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이나 신흥시장으로 흘러온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중요한데 금리는 내리는데 QE는 안 한다. 그러면 단기는 내려가는데 장기는 여전히 살아있으면 과연 유동성이 지금만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물음표가 켜지면 우리 증시도 추가적으로 탄력받는데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요겁니다. 요거. 네네네. 근데 저는 QE로 가야지 금리는 내리고 QE는 맞고 네. 이 엇박자가 사실은 거의 골디락스 존처럼 이렇게 다 양쪽을 잘 줄을 탈 수 있을 것인가는 약간 의문이 네네네. 된다. 이거죠. 아, 이게 좀 우리가 어렵죠? 너무 그 미국이라는 하나의 물론 이제 큰 변수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거기만 너무 바라보니까 조금 너무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할까요? 뭐죠? 이 사람 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는데 네. 갑자기 우리한테 화제가 된 얘기가 또 하나 있잖아요. 이 양반이 갑자기 쿠팡의 사회이사라는 게 또 우리가 또 맞아. 화제가 됐잖아요. 네. 트럼프의 신복이고 연준 네. 의장인데 네. 쿠팡을 들고 있어? 예. 쿠팡이 안 그래도 미국과의 뭐 외교 문제가 로비, 예. 올라가네 마네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한테도 조금 재밌는 포인트죠. 쿠팡 근데 이사라고 하면 우리가 뭐 쿠팡 수사하는데 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뭐 되는 거기 거예요? 죄졌어요? 왜 그걸 눈치를 그러니까요. 쿠팡 사회이사가 누군지를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짜증이 살짝 날 것 같은 느낌이 그런데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저희 뇌피셜인데 네. 아니 이 양반이 왜 그리고 아까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양반이 에스티로더 사위? 상속 네. 손녀의 사위예요. 네. 그 부인이 재산이 한 4조쯤 돼요. 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네. 근데 굳이 잔돈 벌려고 쿠팡에 사회이사 들어가서 우리처럼 뭐 1년에 한 1억 정도 거마비 주시나요? 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뭐지? 왜 이사했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봤는데 네. 아까 제가 드러컨 밀러를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사모펀드의 이 신. 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잔인한 투자의 규제. 네. 이 양반이 트럼프하고 60년 절친이에요. 야.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 친구의 사위인 거죠. 근데 이 드러컨 밀러의 회사에 이 사람이 부대평가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쿠팡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회사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쿠팡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쿠팡 사회에서 간다고 손들어도 사실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의장 지명받았을지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추론컨대는 회사의 이 큰 사모펀드의 큰 투자가 쿠팡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적 지위에서 본인도 개인적으로 한 얼마 정도 주식을 갖게 된 거고 그 힘을 가지고 사회회사 들어갈게 콜 이렇게 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랑 쿠팡이랑 또 드러컨 밀러랑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관계. 네.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 외국계 기업들 네. 우리나라 정부 압박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취재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정치인들 한마디씩 해주는 거는 그냥 거기에 후원금 좀 내고 우리 거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부담이 없잖아요. 뭐 한국 정부 똑바로 하세요 이 얘기 한마디 하는 게 자기가 무슨 법적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자본에 대해서 니네가 왜 탄압을 하냐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우리가 괜히 눈치 봐가지고 괜히 뭐 미국 정부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눈치 볼 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무슨 미국의 국영회사입니까? 그렇죠. 미국 정치인들이 어쨌든 로비 자금 받고 한마디 해주는 건 어쩔 수 없이 돈 받았으니까 해주는 거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거 수사 막 가혹하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뭐 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니네 이럴 수 있어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면. 네, 한마디 하기 전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 한 거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당연한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도 보는데 네. 생각보다 입맛이 더 씁쓸하다. 아. 개인적으로 워시 개인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드러컨 밀러와 그 펀드가 쿠팡의 지분이 있다. 갖고 있다는 게 걔는 트럼프의 절친이다. 쿠팡 문제가 노이즈가 미국을 통해서 계속 날 수 있다. 이게 또 끝단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벤스가 봅니다. 말했으니까 약간 좀 오싹했죠 사실은. 다른 사람 말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부통령이 말할 정도면 도대체 쿠팡이 어디까지 줄을 댄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그 같아요. 일단의 힌트가 이번에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튼 연준 워시 신임 의장 뭐 지명자입니다만 지명자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로 먼저 좀 쭉 풀어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비교원 얘기는 잠깐 좀 짚고 넘어가자면 비교원이
2월에 혜택을 좀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혜택 최대 128만 원. 이것도 지인 추천 이벤트를 잘 활용하시면 이마트 상품권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원래 108만 원 아니었어요? 네, 근데 20만 원이 128 늘었네요. 늘어났지. 네. 예, 어쨌든 여기도 이제 혜택 양적 완화를 또 QE. QE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고 상담 받으실 때 장르만 여의도라고 말씀하시면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1670-2571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전화 받으면 장르만 여의도 이렇게 이제 전화에 그냥 외치는 분들이 계신데 외치면 좀 민망하지 않을까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그 받는 분들이 다 또 그런 거를 친절하게 또 다 받아주신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전화하고 애매할 땐 장르만 여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다. 비교원과 함께 혜택 많이 받고 구매하시란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드리고요.